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교육론하고 사회문화 맡고 있는 이웅재고요. 네, 뭐 집중반 때 뵀던 분들이 뭐 다수일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집중반 과정이 아니고 문풀 기출 문풀 과정을 또 새로 듣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기출 문풀 과정은 그냥 그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에 내용 정리 과정 때 내용 정리식으로 우리가 그 간추려 가지고 확인했던 주요 포인트를 이제 문제 형식으로 다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내용 강의를 뭐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만든 문제를 보면 저 인간이 이제 내용 강의 때 이런 거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기출은 어차피 우리가 내용 강의 때 한번 풀긴 했죠. 풀고 답도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이제 기출 흐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출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나왔던 포인트하고 안 나왔던 포인트가 뭔지를 좀 더 찬찬히 살펴보고, 그 안 나왔던 포인트들을 이제 문제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 강의 때 뭐 잔소리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기출은 푸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자꾸 반복적으로 드린 바가 있었죠. 공부한다는 맥락은 뭐냐면, 한번 기출됐던 것들을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문제화되는 것이 임용시험의 전반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기출됐던 내용 중에 제시문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활용돼 가지고 다시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확인하는 순간, 앞으로 이제 나올 부분들이 역시, 앞으로 나올 부분들도 역시 과거 기출에서 기반해서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방점을 찍으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페이지에 제가 기출 흐름을 표로 거기 넣어 놨습니다만, 뭐 제 집중반 교재에도 뭐 기출 흐름표가 있긴 합니다만, 이 기출 흐름표를 보면서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안 물어본 포인트가 뭐가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빈칸 여백이 꽤 있습니다만, 그 여백에다가 안 물어본 포인트가 뭐가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밑에 여백에다 한번 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과의 전통이라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총 5가지가 있잖아요. 총 5가지가 있고, 이제 주 바바 셔미스가 얘기한 주로 3가지 전통이 있죠. 뭐 시민성 전달 모형하고, 사회과학 모형하고, 반성적 탐구 모형,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2가지를 추가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사회 비판 모형하고, 개인 발달 모형이 있죠. 뭐 작년에도 뭐 똑같이 뭐 이런 형식으로 제가 기출 문풀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작년이든 뭐 재작년이든 계속 말씀드린 게, 요거 개인 발달 모형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이제 언젠가 한번 물어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번 시험에 나왔죠. 개인 발달 모형이 사회 비판 모형 입장에서 까는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얘 입장에서 얘를 깐다는 거는 너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 발달 모형의 한계점은 뭐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그럼 얘는 사회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까는 지점이 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건 참호책의 이 한계점을 그런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개인 발달 모형의 한계점을 그냥 묻는 겁니다. 참호책에 서술되어 있는 걸. 다만 그걸 이제 사회 비판 모형 관점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특별할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참호책의 서술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죠. 그러니까 안 나오던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왔다고. 그리고 늘 제가 강조드렸던 게, 기출문제 사회 비판 모형의 한계점이 과거 주관식 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바뀐 주관식에서 아직 한 번도 안 나왔다. 그것도 언젠가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개인 발달 모형은 이제 언급이 된 거죠. 안 나왔던 포인트 중에 언급된 거지만, 사회 비판 모형의 한계점은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과거 기출 중에
사회 비판 모형의 한계점을 묻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 아직 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거 안 나왔으니까 나올 거라는 포인트를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걸 외우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출 흐름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머릿속의 흐름을 알고 있고 옛날 나왔던 포인트 중에 아직 안 나왔던 게 뭐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도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는데 항상 뭘 물어보나요? 목표, 내용, 방법, 뭐 장단점 이렇게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왔고 뭐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내용, 방법 중에서 거기 방법을 내용을 새 전통의 내용을 다 봤던 게 2020년입니다. 2020년 보세요. 거기 2020년 보니까 ABC 교사가 선호하는 전통, 이게 새 전통이 되는 거죠. 교육 내용을 한 가지 서술할 거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새 전통의 내용은 이미 다 물어봤다고요. 이미 한번 다, 물론 한번 물어본 거 또 물어볼 수도 있지만 내용은 이미 한번 다 훑었다. 그러면 방법은 뭘 훑었는지 보세요. 방법을 보니까 2019년을 보세요. 2019년에 보면 단답형이 시민성 전달 모형과 사회과학 모형인데 위 전통들의 특징을 교수학습 방법면에서 각각 서술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내용은 이미 다 물어봤고 방법은 얘하고 얘를 물어봤고 얘 안 물어봤다고요. 그럼 얘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반성어 탐구 모형의 교수학습 방법을 왜 안 물어봤을까요? 교수학습 방법은 당연히 뭐예요? 반성적 탐구죠. 반성어 탐구 모형이니까 반성어 탐구인데 그 반성어 탐구를 서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 과정을 다 서술하라고 하는 건지 전 과정을 서술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기는 쉽지 않은 사정이 뭐가 있냐면 우리 그 참을 모차책에 반성어 탐구 과정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학생들 경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불확실성을 가고 뭐 이렇게 쭉 과정이 있는데 뒤가 그 얘기를 하면서 꼭 이 단계를 거치면서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학습 방법이 확정된 것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교수님들은 그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면 반성어 탐구의 절차를 써라라는 문제를 내는 거는 주의의 취지에 약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이 뭐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반성어 탐구의 단점이 뭐예요? 단점도 아직 안 나왔죠? 단점도 안 나왔습니다. 단점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모형 자체가 어떻다고요? 추상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형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 얘기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얘가 강조하는 교수학습 방법 자체도 지나치게 어떤 거예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니까 딱 부러지게 주관식으로 물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반성어 탐구 과정은 어떻게 보면 탐구학습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고 또 유사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결국 반성어 탐구의 핵심은 탐구학습이다라고 얘기한 학자도 있고요. 아니야 탐구학습 이상이다라고 얘기한 학자도 있고 각자 해석하기 나름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다르게 찍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다만 모차책에 확실하게 단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점 물어볼 가능성 높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모형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혼란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단점도 있고 교사에게 지나치게 많은 능력을 요구해가지고 교사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온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를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은 자꾸 기출 답을 암기하는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안 나온 포인트가 뭐라는 걸 암기하고 그 포인트만 암기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하고 관련된 내용을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기출 공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나왔던 것도 재활용되기 때문에 나온 것을 또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보는지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출을 됐던 게 얘가 얘를 비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거기 2014년에 보시면은 반성어 탐구 모형 입장에서 시민성 전달 모형에 대한 비판점 두 가지를 서술해라. 비판점 두 가지를 서술해라라고 이제 했습니다. 이게 기출된 거예요. 기출됐는데 그걸 또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봤다. 또 물어볼 때는 거기 2018년에 보세요. 2018년도 또 똑같이 얘 입장에서 얘를 비판하는데 어떻게 서술하라고 그랬어요?
가치 교육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어봤던 걸 또 물을 때는 그냥 똑같이 묻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가 있다. 그 디테일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디테일도 아무렇게나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느 책에 서술되어 있는 방식으로 모차책에 서술되어 있는 방식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14년의 답하고 2018년의 답이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다. 모차책이 얘 입장에서 얘를 깐 얘 한계점을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누구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얘 관점에서 얘기를 했고 그 비판점 얘기할 때 그 포인트가 가치 측면에서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때는 가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묻다가 두 번째는 가치 교육 측면에서 물어본 것도 역시 그 디테일도 어디서 기반한 디테일이다. 모차책에서 기반한 디테일이니까. 그냥 비판점을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기보다는 이 비판은 어떤 차원에서 비판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체크하면서 외워야 되겠구나. 근데 얘가 얘를 비판하는 건 벌써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겠죠. 얘 입장에서 얘를 비판하는 게 가치교육 측면에서 비판하라고 하는 게 나오긴 했는데 또 물어볼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반성적 탐구 모형의 가치교육이 시민성 전달 모형의 가치교육과 다르다는 걸 되게 강조하면서 모차책이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기억하시나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던가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얘 가치교육과 얘 가치교육의 차이점, 중점 사항이 뭐예요?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제가 내용 강의 때 강조 드렸잖아요. 그거 언젠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요. 얘는 가치가 이미 정해져 있다. 가치 목록이 정해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얘는 교사가 학생에게 전해야 될 가치의 목록, 가치가 정해진 게 아니고 얘는 가치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거잖아요. 얘 가치 교육의 목표는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다? 명료화하는 거다. 그러면 가치 선정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학생이 되는 거죠. 얘는 가치 선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교사가 가치를 선정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치 주입 모형이잖아요. 얘는 가치를 주입시키는 거라고요. 누구에게? 교사가 학생에게 가치를 주입시킨다. 그래서 전달해야 될 가치의 목록이 이미 어떻게 돼 있다? 확정돼 있다라고 보는 게 얘 가치 교육의 포인트인데 얘는 확정돼 있는 게 아니고 달라. 그때 달라. 누가 정하는 거야?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가치를 명료하는 거야. 그런 면에서 가치 교육이 다르다는 것을 반성적 탐구 모형을 서술할 때 분명하게 얘하고 달리 얘는 가치를 스스로 명료화하는 거다라는 강조점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교육의 차별점. 제가 노란 거로 쓰는 건 앞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을 지금 노란 거로 쓰는 겁니다. 가치 교육이 누구하고 다른 점, 시민성 전달 모형과 어떤 점에서 다르냐. 근데 지금 제가 노란 걸 쓰는 게 허망한 게 지금 뒤에 다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그러니까 뒤에 문제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마구잡이로 만든 게 아니고 아직 안 나온 포인트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고 되게 꼼꼼하게 체크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만드시면서 막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서로 문제를 스터디 해가지고 솔직히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해드리는데. 귀찮은 거 다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왜 하냐고요. 저보다 더 꼼꼼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약간 굉장히 기고만장해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저는 약간 스터디 무용론자에 가까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여러 번 모이면 더 헤매는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각자 헤맬 거를 딱 뭉쳐가지고 더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되게 역량 있는 분들이 모이면 되게 시너지 효과가 높겠죠. 근데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역량 없는 사람이 낀다면, 괜히 이상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문제 제기를 해결한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디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질문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왜 고민하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시험이 절대 나올 수도 없는 포인트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제 강의만 들으면 다 완벽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적어도 제가 하는 고민 이상의 고민이 들어가야 그 문제 만드는 스터디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얘를 비판하는 거를 가치교육 창문에서 비판점을 쓰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거의 흡사합니다, 사실은. 근데 주요 강조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또 면밀하게 모차책에서 확정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으니까, 뭐 요즘 트렌드로 얘기하면 반성과 탐구 모형은 시민성 전달 모형과 달리 가치교육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 강조점과 얘 강조점이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점, 자꾸 이제 비판점을 묻는 문제가 시민성 전달 모형 중심으로 나왔었어요. 얘 비판점 아직 안 나왔다.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 번 강조드렸었죠. 내용 강의 때도. 과거 주관식 때 이미 사회과학 모형의 비판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의 비판점을 물어볼 차례가 됐다. 언젠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도 역시 앞으로 물어볼 포인트다. 반성적 탐구 모형의 이것도 비판점이죠. 이것도 역시 당연히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 비판 모형의 비판점 역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회 비판 모형과 완전히 대비되는 입장에 있는 게 뭐예요? 시민성 전달 모형이죠. 시민성 전달 모형은 완전 보수적 관점이고, 얘는 완전 진보적 관점이고, 얘는 기능론이고, 얘는 갈등론이 되는 겁니다. 특히 뭐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전통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얘는 전통을 유지시키는 데 초점이 있는데 반해서 얘는 전통도 뭐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본 가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전통이란 건 합의된 가치를 얘기하는 거고 합의된 규범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기본 가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면화시키고 전수시키고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반해서 얘는 기본 가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한 가치가 과연 존재하느냐? 기본 가치도 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 가치나 전통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이해하고 얘가 다른 지점이 있다. 자,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그 미기출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이외에 딱 드러나게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옛날에 물어봤던 것도 다시 가공돼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기출문제를 보면서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러면 뒤에 이제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매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작년에 제 문프를 들으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작년 문제와 거의 똑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럽니다, 저는. 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럼 안 나온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그럼 안 나온 포인트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작년 기준으로도 안 나왔고 올해 기준으로 안 나왔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다르게 만들어야 되면 이걸 다 빼요? 이걸 다 빼고 이상한 걸 집어넣어요? 그건 그 삽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나온 포인트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이제 좀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다른 표현을 쓰고 좀 우회적인 표현을 다른 게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가지고 바꾸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거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이 주제는 나올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도 이제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그 임용 학원판에는 기출 2달 코스, 문풀 2달 코스가 원래 전형적인 코스였어요. 항상 기출 2달하고 문풀 2달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솔직히 문풀 때는 기출에 안 다루는 걸 다룬다는 명목으로 문풀 2달 코스를 늘 가지고 갔는데, 이 노량진 수험판이. 근데 거기서 이제 생기는 폐해가 뭐냐면, 2달을 끌고 가야 된다고요. 2달을 끌고 가려고 하면 문제 수가 어때야 돼요? 많아야죠. 근데 문제 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드는 거죠.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드니까 오만 이상한 출처에 이상한 것들을 가져와서 그냥 변별력을 위한 문제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임용 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임용 수험가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문풀 문제 다 쓸데없는 것만 다룬다. 주요 포인트를 안 다루고 왜 이런 걸 우리가 왜 풀어야 되느냐. 그 무용론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제를 만드는 제 입장에서도 매년 다른 문제를 그렇게 2달 코스로 만들어가지고 과하게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지치더라고요. 지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나도 이 짓거리를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실제 수험 생활에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슬림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원 강사들은 그 커리큘럼을 슬림화하는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요. 슬림화하면 돈이 뭐 넉 달 코스를 석 달로 줄이면 돈이 안 되잖아요. 들어오는 수입이 줄니까. 그러면 내 밥그릇 내가 깨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계속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팀장이란 그 직함을 감투를 쓴 바로 첫 해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냐고 이제 다른 분들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바로 그 2개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출의 문풀이었고요. 제가 보기엔 노량진 임용 수험가에서 기출 문풀을 합친 거는 우리 팀이 처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하고 나서 기출하면서 안 나온 포인트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런 포인트들이 안 나왔다는 걸 바로 보여주고 안 나온 포인트는 늘 똑같은 거니까 크게 바꿀 것도 없이 이 중에서 이제 올해 문제가 이게 나왔다고 치면은 이제 이건 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빼고 또 다른 거를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감을 하면서 그때 시험 트렌드에 맞게 손질을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고 오히려 수험생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자기 만족감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기출의 문풀이라는 석 달 코스가 만들어진 저만의 사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수강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왜 들어요? 작년에 들었으면 포인트 다 들었잖아요. 작년 포인트. 물론 제가 올해 약간 플러스 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뭐 그거 약간 플러스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돈 아깝게 들었던 걸 문제를 또 푼다라고 돈 아깝다고 생각이 되면 그냥 취소하시면 돼요. 그렇게 취소하셔가지고 제 소득이 줄어드는 건 별로 아깝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대신에 안 들었던 분들한테는 강추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커리 중에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이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출 문풀만 잘 들어도 깔끔하게 어느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발 기출 문풀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강의 듣는 건 공부가 아니야. 공부는 다 내가 혼자 하는 게 공부지. 그래서 기출 문풀 빨리 하고 내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돼. 그래서 내 공부 시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내 공부하고 강의 듣는 게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건지. 물론 강의 듣는 것만으로 공부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듣는 건 암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 공부 시간에 뭘 하면 되냐면 암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요 포인트는 확인했잖아요. 그럼 암기하는 건데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해놓고 또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고 또 자기 공부 시간을 확보해놓고 다 포인트를 또 찾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강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강사가 일단 포인트를 어느 정도 안내해 드리고 외울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그걸 외우시면 돼요. 자기 공부 시간은 그냥 암기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미리
1주 전에 시험지를 내드리니까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서 고민하시고 강의 들은 다음에 이런 포인트를 좀 강조했구나. 근데 이런 포인트는 내가 암기가 안 됐구나 싶으면 그걸 암기해 나가시면서 저희 커리를 따라오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초수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초수분들은 특히 더. 재수, 삼수한테는 기출문법을 또 들으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려요. 작년에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항상 또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작년에 한 번 들었는데도 제대로 안 듣는 분들은 또 들어야 되겠지만 그분이 제대로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만이 아는 거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기출문법을 들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제대로 책 공부도 안 했다고 싶으면 또 들어야 되는 거고 작년에 그 100% 내가 에너지 다 소진해가지고 충실히 들었는데 굳이 올해 또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첫 시간이니까 또 맛보기 강의 들으시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 인간이 얘기했던 포인트를 내가 어느 정도 다 그냥 캐치해가지고 잘 정리를 했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그냥 그 포인트를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암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듣는다는 건 제가 보기엔 중복되고 에너지 낭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작업이 한 번도 제대로 안 됐다고 싶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자,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참 잘 안 하는데 오늘 갑자기 잔소리 보따리가 터져가지고 잔소리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은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안이다. 다음 내용 체계에 나타난 사회과의 성격은 세 가지 전통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세 모형 중에 시민성 전달이냐, 사회과학이냐, 반성과 탐구 모형이냐는 거를 구분을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건 학습 주제가 되겠죠. 학습 주제를 보고 바로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사회과학 모형인데 왜 사회과학 모형일까? 왜 시민성 전달 모형은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보시죠.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면 주요 학습 주제가 뭐가 돼야 돼요? 문화유산이나 전통을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 학습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국의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기 위해서 일단 자국의 정치 체제, 경제 체제를 학습을 하겠죠. 그런 것도 학습을 할 수 있겠고, 근데 지식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가치, 태도, 자부심을 가지는 가치, 태도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를 배우는데 정치 체제, 경제 체제 중에 어떤 면을 배우겠어요? 내세울 만한 거, 우월한 부분들,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우월한 측면들, 장점을 주로 배우겠죠.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긍정적인 면, 우월한 측면들을 강조점으로 배우겠죠. 그리고 자국의 역사도 많이 배웁니다. 역사도 자긍심을 기르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데 주로 어떤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근데 그런 주제가 아니죠, 지금. 그런 주제가 아니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민성 전달 모형의 그런 주제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자랑스러운 역사, 자랑스러운 체제의 자랑스러운 측면들을 배우니까 자랑스럽지 못한 측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락시키는 거죠. 사실을 선별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긍정적인 면만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은 상당히 사실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 생략하고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을 왜곡시키는 측면이 있다. 자, 그것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될 수 없는 건 뭐예요? 반성적 탐구 모형은 학습 주제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개인 문제이자 사회 문제가 곧 학습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어디에도 사회 문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적 탐구 모형이 학습 주제가 될 수는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학습 주제들은 어디서 강조하는 주제들인가요? 개별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들. 보면 뭐 지리학자들의 관심도 있을 거고,
뭐 거기 지리적 조건, 뭐 1, 2학년 자연환경, 3, 4학년은 지리적 조건, 뭐 5학년에도 지리적 조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지리학적인 사회과학적 관심이 될 거고 6학년은 역사니까 역사학적인 어떤 역사학이라는 사회과학에 또 관심사가 될 거고 여기 7학년, 8학년도 뭐 환경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인문 환경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인문지리죠. 인문지리니까 역시 지리학적인 관심이 될 거고 9학년은 뭐 비교 정치, 비교 경제니까 뭐 정치, 경제학이라는 사회과학적인 관심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개별 사회과학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 학습 주제에 가진 한계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학습 주제가 누가 관심을 갖는 주제예요? 사회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지 학생들의 관심이나 흥미는 어떻게 돼 있다? 배제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이 배제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사회과에서는 제반 사회과학의 핵심 개념과 원리 등으로 이루어진 지식의 구조와 자, 지식의 구조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자, 지식의 구조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가르쳐야 돼.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 밑줄 그어두겠습니다.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네 글자로 줄이면 탐구 과정이죠. 탐구 과정이다. 사회과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회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적인 어떤 사고 능력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중시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의 교수학습 방법을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과학 모형의 목표는 뭐예요? 꼬마 사회과학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전에 나와 있는 바바 셔미스 원전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박상준 책에도 나와 있고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박상준 책에도 꼬마 사회과학자 양성이라는 표현이 원전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꼬마 사회과학자를 양성하는 거다. 그러면 이 모형이 강조하는 탐구학습 방법은 뭐냐면 결국 교실에서 학생들이 누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회과학자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차책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면 개별 사회과학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법을 어디서 제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탐구 방법을 어디서 제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제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들로 하여금 그렇게 시킴으로써 학생들, 꼬마들로 하여금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탐구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실에서 재현하는 그런 방법, 그걸 우리가 탐구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얘기하면 탐구학습이 되는 거고 풀어서 얘기하면 개별 사회과학에서 활용되는 탐구 방식을 교실에서 재현하고자 하는 거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죠. 이제 주로 가르치는 게 지식의 구조하고 뭐라고요? 탐구 방법을 가르친다고요. 그럼 지식의 구조에는 뭐가 있죠? 사실, 개념, 일반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론까지 지식의 구조가 되는 건데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인데 그중에서 가장 포인트를 중점을 두는 건 뭐예요? 개념학습이죠. 개념학습이다. 사실은 너무 많고 이론은 숫자가 너무 적고 일반화나 이론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주로 개념학습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 모형이 강조하는 게 바로 개념학습이 되는 겁니다. 개념이 뭐의 일부기 때문에? 지식의 구조의 일부기 때문에 개념학습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지식의 구조, 사실 개념 일반화 이론보다는 오히려 더 초점을 두는 건 뭐예요?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 데 더 초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개념학습하고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 것 중에 어디에 더 초점이 있느냐?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정문성 교수님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은 교사 역할이 내용의 전달자인데 사회과학 모형은 교사 역할이 방법의 전달자다. 그러니까 사회과학 모형도 전달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건데 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지식이나 가치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뭘 가르치는 거다? 탐구 방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탐구 방법의 전달자다. 이런 표현이 정문성 책이 있습니다. 강론서에.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은 내용의 전달자. 사회과학 모형은 방법의 전달자. 그럼 반성과 탐구 모형은 뭘 전달하나요? 전달하는 게 없습니다. 전달하는 게 없고 학생이 스스로 가치를 명료하는데 옆에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안내자와 조력자 역할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력자 역할을 강조하는 게 반성과 탐구 모형이에요. 학생들의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다. 그러면 사회과학 모형일까요? 반성과 탐구 모형일까요? 뭘까요? 능동적 학습을 강조한다. 사회과학 모형일까요? 반성과 탐구 모형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결국 사회과학 모형도 최종 탐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결론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학생이요. 다만 그 탐구하는 방법만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사가 가르쳐 줄 뿐이지. 교사한테 탐구 방법을 배운 다음에는 학생들이 그 배운 탐구 방법대로 스스로 탐구를 해서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는 거니까 능동적인 학습이죠. 그걸 우리가 발견학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결론을 도출하는 학습이니까 발견학습. 탐구학습이 발견학습이에요. 그게 능동적 학습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능동적인 게 뭐냐면 반성과 탐구 모형입니다. 왜냐하면 반성과 탐구 모형은 탐구 방법조차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완전 생짜로 그냥 학생들이 다 해나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능동적 학습이라는 건 사회과학 모형이나 반성과 탐구 모형 둘 다 쓸 수 있지만 그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하실 때는 보다 더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해지는 건 뭐다? 반성과 탐구 모형이다. 왜냐하면 사회과학 모형은 탐구 방법은 어느 정도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교사가 안내해 주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자, 사회비판 모형의 한계점이 출제 가능성이 높다. 그게 옛날에 기출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기출 문제가 바로 3번 문제죠. 3번 문제 보시면 2006년 임용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비판 모형이 되는 거고 이 모형의 문제점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비판 모형이고 문제점 쓰라고 한 문제가 이때 기출이 됐다. 그럼 이게 왜 사회비판 모형이 되나요? 거기 보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누굴 까고 있는 거예요? 교과서 저자를 까고 있는 겁니다. 교과서 저자들이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성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과서 저자들이 성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과서에도 지금 뭐예요? 두 번째 줄 보면 그런 저자들이 만든 교과서는 성차별적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다. 교과서 내용 자체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전통이나 관행 등등을 전체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회비판 모형의 입장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자, 문제점을 두 가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제가 내용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비판 모형의 문제점은 얘하고 얘 입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다. 얘하고 얘 입장에서 얘를 비판할 수 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얘를 비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얘하고 얘는 상당히 유사성이 있으니까.
얘도 사회 문제 다루고 얘도 사회 문제 다루고 얘하고 얘의 기반이 되는 사상가가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전부 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얘하고 얘가 전부 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학생들의 흥미 관심을 중시하잖아요. 누구의 강조점이에요? 주의의 강조점이죠. 얘도 사회 문제 강조하고 얘도 사회 문제 강조하잖아요. 역시 주의의 강조점이죠. 전부 주의의 강조점을 물려받은 애들이니까 얘가 얘를 비판하는 건 힘들다. 뭐 얘의 입장에서 얘를 비판하는 거고 얘 입장에서 얘를 비판하는 거다. 그럼 얘 입장에서 얘를 비판하는 건 너무나 쉽죠. 얘는 전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전통을 뭐의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비판의 대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얘는 너무 지나치게 전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걸 써주시면 되는 거죠. 사회 전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기를 수가 있다. 그럼 누구 입장에서의 아쉬움이에요?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의 아쉬움이죠. 전통적인 가치와 신념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가질 우려가 있다. 전통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가질 우려가 있다.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의 비판점. 그럼 사회과학 모형 입장에서의 비판점은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화될 수 있다. 약해질 수 있다.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 얘는 차근차근 공부하는 애들이에요. 지식의 구조를 습득한다는 얘기는 사실,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 개념, 또 개념 간의 관계가 언급된 일반화, 또 일반화들이 모인 이론, 굉장히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을 아주 처음부터 차근차근 쌓아 올려가지고 점점 추상도가 높은 지식으로 올려가면서 이론을 완성하는 게 사회과학 모형 입장인데 얘는 그게 아니고 얘는 항상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거잖아요. 전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마구잡이로 끌어와가지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뭐 적절한 예일 수는 예일지 모르겠지만 이 사회 비판 모형이 결국은 갈등론적 관점이 되는 거고요. 사회 비판 모형 그러면 저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성학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 여성학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페미니즘이 굉장히 박학다식한 학문이에요. 왜냐하면 성차별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차별을 비판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은 다 배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배워요. 마르크스도 배우고 베버도 배우고 뒤르킹도 배우고 모든 학자들을 성차별을 관련된 언급을 한 학자들은 다 끌어와가지고 배우는데 정작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르크스주의를 제대로 아는지 제대로 몰라요. 다만 마르크스주의를 뭐와 관련해서 성차별과 관련한 마르크스주의만 알 뿐입니다. 마르크스주의 전반적인 이론 체계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비판에 필요한 부분만을 차용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기초학습이 덜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의 기초가 약해진다는 건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은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판에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가 있다. 사회과학적 지식의 기초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건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비판 모형의 한계점이 지금 두 가지 언급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벌써 서술 방식 자체가 누구 입장에서의 비판? 얘 입장에서의 비판. 얘 입장에서의 비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냥 비판점을 쓰는 게 아니고 시민성 전달 모형 입장에서의 비판점 혹은 사회과학 모형 입장에서의 비판점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렇게 그래서 사회비판 모형 비판점 쓰는 건 항상 예약되어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죠. 가에 나타난 최교사의 수업이 세 가지 전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고 나에서 이 전통과 관련된 주장을 찾아 그 번호를 모두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뭐 내용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가 제시문이 바하바스 첨미스 원전에 나온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전의 그 교사가 최 교사는 아니었겠죠. 교사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원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제시문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시민성 전달 모형이라는 게 명확해지는 건데 이 제시문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시민성 전달 모형에 입각한 수업이 어떤 한계점을 가지는지를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시문에 있는 한계점이 뭐예요? 보니까 애들이 하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들이 하품을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전혀 흥미롭지 재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어떻게 하고 있다? 무시하는, 경시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지금 지 혼자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어요. 거기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있는데 혼자 막 격앙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밑에 세 번째 고개를 뭐 설레설레 젓고 자기 혼자 막 거의 연극적인 막 모션을 취해가면서 자기 혼자 흥분하고 감격해서 특정 가치를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치 주입 모형에 입각한 수업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만들어야 해. 인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학생이 스스로 가치를 선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드러난 시민성 전달 모형의 가치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그럼 이 모습을 연상하시면 너무나 쉽죠. 학생들이 스스로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어떻게 되고 있다? 박탈당하고 있다. 가치 선택의 자유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경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수업의 전체적인 교육의 문제점으로도 그걸 또 얘기할 수 있겠죠. 밑에 있는 답은 1번. 사회를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원칙과 가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사회를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가치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 가치, 기본 가치, 사회 기본 가치. 자, 2번. 여러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해 본 학생은 사회현상을 더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 객관적인 분석을 강조하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를 강조하는 건 사회과학 모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내린 결정의 결과를 이해하는 학생은 자신의 가치를 이해한대요. 자신의 가치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한다? 명료화한다. 가치를 명료화하는 게 반성적 탐구 모형의 목표라고 그랬죠. 자신의 가치를 명료화한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 개인 문제이자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다. 반성적 탐구 모형이 되겠습니다. 또 4번은 기본적 가치를 확인하고 인식하게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성 전달 모형이 되겠죠. 1번하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학생들은 자신의 신념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결정하기 위해 애쓰고 반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자신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자신의 신념을 끊임없이 탐색한다. 자기의 가치를 탐색하고 그걸 명료화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반성과 탐구 모형이다. 그리고 반성과 탐구 모형은 내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치가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자신의 결정을 뭐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바꿀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기 가치를 검토해서 이게 내가 봉착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 가치를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답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세 가지 전통 중 다의 탐구를 강조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쓰고 여기 경험, 의심과 불확실성, 문제의 체계화, 가설의 설정, 탐색과 검증, 일반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서술하게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나열하게 하는 문제는 출제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강의 때 제가 강조드렸던 게 뭐예요? 탐구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 경험에서 시작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이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다? 학생의 경험이다. 그럼 학생의 경험에서 탐구 주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탐구 주제 자체가 누가 관심을 갖는 문제, 학생들이 흥미나 관심을 갖는 문제에서 탐구가 시작되는 거죠. 학생들이 어떤 거를 경험하게 하고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서 뭐가 도출되게 만든다. 의심과 불확실성이 도출되게 만든다. 자, 경험을 통해서 의심과 불확실성을 도출한다. 자,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다? 교사다.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모차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반성문 탐구 모형은 항상 어떻게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수업이 토론으로 진행된다고 그랬습니다.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바바 셔밀스의 원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랬죠. 그 토론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슬쩍 던지는 거예요. 슬쩍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는 노숙자들이 꽤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이제 얘기 슬쩍 던지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자기 견해를 한 명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입장 차이가 어떻게 된다? 나오게 되는 거고, 학생들의 의견이 충돌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의견이 충돌되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는 건 바로 의견이 어떻게 되는 경험이에요? 충돌하는 경험. 내 기존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경험. 나는 노숙자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아빠한테 배웠기 때문에 거지한테 돈 주면 더 게을러진다고 아빠가 그래가지고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내 옆자리에 앉는 애는 그렇게 아니고 그런 애는 혼자 자립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나하고 아니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의견과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뭘 경험하게 되는 거다? 의심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논쟁을 경험함으로써 기존에 가진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고, 기존에 가진 생각이 흔들리다 보니까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 라는 문제 제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문제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고 주제 선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논쟁의 경험을 통해서 의심과 불확실성을 갖게 만들어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교사다. 자, 교사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다. 문제 체계가 주제 선정이면 그 다음에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탐색은 자료 수집하고 비슷한 거죠. 자료 수집. 그 다음에 가설 검증, 일반화, 결론 도출.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탐구학습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탐구학습도 주위의 반성록 탐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사회과학 모형에서 얘기하는 탐구학습은 가설이 무슨 문제예요? 사실 문제를 다룹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설은 그냥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에 대한 가설입니다. 노숙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가 그러면 해결책에 대한 가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에는 그 가설에는 가치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와 가치 문제가 다 포함된 어떤 사회 문제 해결책과 관련된 가설을 세워놓고 탐색을 하고 검증을 하는 게 반성과 탐구 모형입니다. 자, 반성과 탐구 모형과 관련된 번호를 쓰라고 제가 얘기를 해놨는데 그게 3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5번. 그래서 4-1번의 반성과 탐구 과정은 경험이나 아니면 의심과 불확실성 중간에 가로를 쳐놓고 물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게 전체적인 절차를 다 쓰게 만드는 건 좀 주의의 취지에 어긋나니까 경험이나 의심과 불확실성 정도의 가로를 쳐놓고 들어갈 수 있는 반성과 탐구라는 거 알려주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용어가 적절한 용어가 무엇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반성적 탐구 과정은 전체 토론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토론 과정에서 뭐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 거다. 사실,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문제, 가치 문제가 다 토론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시간이 좀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